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 비핵화와 종전선언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차 회담 시기와 장소를 곧 발표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2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를 공식화했으나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방탄소년단이 유엔 총회 무대에서 한국 가수로는 처음으로 연설을 했습니다. We have learned to love ourselves. So now I urge you to speak yourself. 경험담을 토대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스스로를 사랑하자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본격 비경 행렬이 시작되면서 고속도로 정체가 절정에 달했습니다. 전국 관광지에는 가을의 정취를 즐기려는 나들이객들로 북적였습니다. 한미 정상이 FTA 개정 협정문에 서명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미국이 우리 수출차의 25%까지 관세를 매길 수 있는 조항의 면제를 요청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검토 지시를 내렸습니다. 골프 카풀족들이 휴게소 장기 주차장을 넘어 일반 주차장까지 차지하면서 일반 이용객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있습니다. 주차할 때 조금 돌았거든요.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이 이용을 못할 수 있는 상황. 현장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추석 연휴가 절정입니다만 오늘은 먼저 뉴욕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소식 전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가져간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는 과연 뭐였을까? 그리고 미국의 반응은 또 어떤 것이었을까? 관심이 집중됐는데 일단 메시지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다만 2차 미북 회담 개최를 공식적으로 언급했습니다. 곧 시기와 장소가 발표될 것이라고 한 걸 보면 어느 정도 물밑 대화는 진행된 걸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교착 상태에 빠진 미북 대화의 불씨를 살리는 데까지는 성공한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담판입니다. 먼저 송지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를 직접 밝혔습니다. We'll be having a second summit with Chairman Kim in the not too distant future. 회담 방식은 지난 1차 회담과 비슷한 형식이지만 장소는 싱가포르가 아닌 다른 곳이라며 제3의 장소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트럼프는 2차 미북 정상회담의 장소나 시간 등은 비교적 가까운 시일 내에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폼페이오 장관도 2차 정상회담 개최를 확신한다며 방북 의사를 밝혔습니다. 자신이 회담의 최종 준비를 위해 머지않아 곧 평양에 가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We're coming at this from a different direction. We're bringing the two senior leaders, the individuals who can actually make the decisions that will move this process forward, bring them together. 폼페이오는 그러면서 2차 정상회담에서 진전을 만들 수 있다면 엄청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송지욱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정상회담에서 어떤 얘기들이 오갔고 또 한미 간에 이견을 보인 부분은 어떤 게 있는지 대통령을 동행 취재하고 있는 뉴욕의 최지원 기자를 직접 연결하겠습니다. 자, 최지원 기자,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떤 얘기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좀 전해주시죠. 네,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전 세계 언론 앞에서 직접 비핵화 의지를 밝혔고 자신도 15만 명 평양 시민 앞에서 비핵화 합의를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북한의 핵 포기는 북한 내부에서도 되돌릴 수 없을 만큼 공식화되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조기에 만나 비핵화 과정을 조속히 끝내고 싶다는 희망을 밝혔다고도 했습니다. 금희겸 청와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한 것을 평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미 정상은 2차 미북 정상회담의 시기와 장소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청와대는 일단 미북 간 비핵화 논의 자체를 촉진시킨 데 의미를 두는 분위기입니다. 청와대 설명을 보면 종전선언 일정을 논의했다고 하는데 미국 쪽 발표에는 종전선언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2차 미북 정상회담 일정 논의와 함께 종전선언 일정에 대해서도 심도 깊게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은 북한이 요구하는 상응 조치, 즉 종전선언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I see tremendous enthusiasm on behalf of Chairman Kim toward making a deal. And I think that that's something that's very good. We are in no rush. There's no hurry. 백악관은 정상회담 직후 기존 제재의 강력한 집행에 합의했다는 보도자료를 냈지만 여기에도 청와대가 두 정상이 깊이 논의했다고 밝힌 종전선언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단계적 상응 조치로서의 종전선언에 대한 한미 간 온도차를 드러낸 셈입니다. 평양 정상회담에서 밝힌 김정은의 비핵화 조치가 미국의 동의를 끌어내기에 부족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대북 제재에 대한 미국의 가시적 입장 변화가 없다는 점도 2차 미북 정상회담 성사와 별개로 종전선언까지 난관이 적지 않음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TV조선 최지원입니다. 그런데 미 정보기관의 수장, CIA 국장은 북한이 쉽게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작년보다는 상황이 나아졌다고 했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 같습니다만 뉴욕타임스는 CIA의 내부 분위기가 이렇다라고 평가했고 제 귀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나친 낙관론을 경계하는 목소리로 들렸습니다. 고서정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지난 5월 미 역사상 최초의 여성 CIA 국장에 오른 지나 헤스펠. 헤스펠 국장은 현지 시간 24일 목요일 켄터키주 루이빌 대학에서 북한이 쉽게 핵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핵 프로그램 개발에 수십 년을 쏟아부었고 북한 체제 생존을 위해 핵 프로그램이 필수적이라는 얘기를 해왔다는 겁니다. 핵무기가 김정은 정권 유지에 있어 중요한 지렛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헤스펠 국장의 현안에 대한 공개 언급은 지난 5월 의회 인준 통과 이후 처음입니다. 미 뉴욕타임스는 헤스펠 국장의 북한 비핵화에 대한 회의적인 발언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것이 어렵다는 미 CIA 내부의 강한 믿음을 보여준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헤스펠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대화로 작년보다는 상황이 확실히 나아졌다면서 김정은이 북한의 경제 상황이 나아지기를 원하고 있고 CIA는 폼페이오를 도와 함께 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고서정입니다. 예, 지금부터는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과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좀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예, 연휴 중에 고맙습니다. 예.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두고는 뭐 상반된 평가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국내에서는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 이런 평가도 있고 반면 현지에서는 또 회담 분위기 자체는 썩 좋지 않았다 이런 얘기도 지금 전해오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현지 분위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큰 틀에서 뭐 대화의 모멘텀을 이어간다는 것에는 양 정상이 동의를 한 것 같아요. 같은 취지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곧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방금 전 보도에서 보신 것처럼 종전선언이라든가 제재 해제 문제에서 한미 간의 이견이 목격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북한이 취한 비핵화의 상응 조치라는 종전선언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는 논의를 했다고 하는데 미국 행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이나 아니면 백악관에서 발표한 성명에서 그 단어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미국이 종전선언을 아직 해줄 단계가 아니라는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부분은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를 하긴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 쪽에서는 듣기만 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합의된 사항이면은 미 측도 발표를 할 텐데 미 측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언급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제재 해제와 관련해서도 한국은 뭐 제재 이행은 강조했지만 북한의 밝은 미래를 강조하면서 무언가 이렇게 북한과의 경제 협력을 시사하는 표현을 했는데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제재의 강력한 이행 이것만을 딱 언급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양측의 차이가 노정된 그러한 정상회담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미국은 조만간 북미 정상회담 하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했으니까 할 텐데 장소는 일단 싱가포르는 배제를 했어요. 그러면 평양이거나 워싱턴이거나 뭐 서울이거나 판문점이거나 이 정도가 후보가 될 텐데
어떻게 될 걸로 보십니까? 예, 그건 보도에 나오진 않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same format, 그러니까 같은 형태로 정상회담을 한다니까 예. 제3국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제3국인 싱가포르는 아니지만 예, 제3국일. 싱가포르는 아니라고 또 부인을 했습니다. 예. 같은 맥락에서 보면은 제3국인데 그렇다면은 유럽 쪽에서 한다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학교를 다닐 때는 스위스 중립국이죠. 네. 그리고 또는 IAEA가 있는 오스트리아 이런 부분에서 정상회담을 할 수가 있고 북미 간의 뭐 신뢰 구축이 아직 높지 않아서 평양이나 워싱턴은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데 예. 만약에 북한이 전향적인 입장을 내면서 신구화 검증을 전격적으로 수용한다면은 뭐 워싱턴이 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시점은 아무래도 미국 중간 선거에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뭐 그 정도 시점 되겠죠. 10월 중순 전후가 됩니까 그러면? 저는 그거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늦어진다.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중간 선거 이전에 개최를 해서 북한의 양보를 얻어낸다면 큰 성과가 있는 것으로 홍보를 할 텐데 아직 그 정도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방북을 이야기하는데 네. 금년 내 방북하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는 10월 달에 정상회담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자신들의 입장을 굽히지 않고 북한이 입장을 전환해서 신고검증을 수용하면 그때는 전격적으로 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은 중간 선거를 넘겨도 좋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저희의 일반적인 예상은 중간 선거에 활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 뭐 조만간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우리 신 교수님은 꼭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시는 현재 거예요. 기준에서 북한이 미국에 만족하는 수준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 기준으로서는 중간 선거 이전에 하기가 어렵다고 보고요. 앞으로 미국과 접촉을 하는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하든 스티브 비건 특별대표가 하든 할 건데 거기에서 북한이 전향적인 조치를 내놓는다면 전격적으로 10월일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그렇다면 만약에 늦어지면 김정은 위원장의 방한이라든지 또는 그 이후의 일정들도 연쇄적으로 늦어질 수도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것들이 남북 관계는 남북 관계대로 먼저 가고 늦어질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 거기에 이제 우리 정부의 딜레마가 있는 거죠. 예. 한미 공조를 중시하면서 남북 관계의 속도를 조절할 것이냐, 예. 아니면 한미 공조에 약간 훼손이 가더라도 남북 관계를 발전시킬 것이냐 그런 인식을 이제 잘 반영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그래도 정상회담 합의문에 금년 내 서울 방문을 확정했기 때문에 아마 미북 정상회담이 없다고 하더라도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할 것 같습니다. 청와대의 마음은 좀 급할 수도 있고 또 참 어려운 상황이 또 될 수도 있겠군요. 예, 신범철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뉴욕에서 전해진 소식 가운데 한미 정상회담 못지않게 관심을 끈 뉴스가 방탄소년단의 유엔 총회 연설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아이돌 그룹을 넘어서 세계인의 아이돌이 된 방탄소년단이 과연 유엔에서 전 세계를 향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했을까요? 권은영 기자가 소개하겠습니다. 세계 음악 무대를 정복한 방탄소년단. 젊은 세대를 대표하는 아이콘으로 유엔 총회 연단에 섰습니다. What is your name? What excites you and makes your heart beat? Tell me your story. 타인의 시선을 의식해 남들이 만든 틀에 자신을 집어넣자 정체성이 사라져버린 경험을 털어놓았습니다. No one called out my name, and neither did I. My heart stopped and my eyes closed shut. 그래서 세계 젊은이에게 스스로를 찾으라고 호소합니다. No matter who you are, where you're from, your skin color, your gender identity, just speak yourself. Find your name and find your voice by speaking yourself. 유니세프와 손잡고 지난해 11월부터 아동과 청소년 폭력 근절 캠페인을 벌이는 방탄소년단. 7분간 진행된 연설에 김정숙 여사와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 김용 세계은행 총재 등이 귀를 기울였고 미 ABC 방송은 연설을 생중계했습니다. TV조선 권은영입니다. 앞서 연설을 보셨던 방탄소년단은 전 세계 청소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만큼 막강한 영향력과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유엔 무대에까지 진출한 방탄소년단의 성공 비결을 백은영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1초도 흐트러짐이 없는 칼군무. K-팝이라는 한계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 맞춘 트렌디한 노래. 방탄소년단은 데뷔 때부터 국내외 동시 진출이라는 전략을 펼쳤습니다. 결과는 대성공. 1억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는 곡은 모두 10여 곡이 넘습니다.
글로벌한 성공이 없이는 불가능한 숫자입니다. SNS를 통해서 성장사를 공개함으로써 팬들과의 교감을 높였습니다. 공식 SNS에 올라온 영상들은 1만여 개. 팬들은 멤버들의 연습 영상뿐 아니라 평범한 일상들을 지켜보면서 끈끈한 유대 관계를 형성해왔습니다. 스스로를 방탄의 군대라며 아미라짓고 방탄소년단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강력한 팬덤의 위력도 대단합니다. 콜롬비아의 한 프로그램에서 방탄소년단에게 동양인 외모 비하를 했을 때도, 멕시코 방송에서 성차별 발언을 했을 때도 진행자의 사과를 받아낸 건 전 세계 아미들이었습니다. 이런 인기 요인을 바탕으로 방탄소년단은 더욱 글로벌한 활동을 이어갑니다. 미국 내 각종 유명 토크쇼에 출연을 앞두고 있으며 전 세계 16개 도시에서 79만여 명의 팬들과 만나는 월드 투어도 진행 중입니다. TV조선 백은영입니다. 네, 추석이 지나고 오늘은 서울로 돌아오는 차량들이 몰리면서 고속도로 정체가 절정에 달했습니다. 지금 상황은 어떤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주영 기자, 지금도 차량들이 많습니까? 네, 제가 나와 있는 서울요금소에도 아직까지 많은 차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계속된 귀경길 정체는 오늘 자정을 넘겨 새벽 3시가 돼야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교통 상황 고속도로 CCTV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입니다. 천안 부근에서 안성 분기점 부근까지 30km 긴 구간 정체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해안 고속도로입니다. 당진 분기점부터 서평택 부근까지 차들이 좀처럼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입니다. 여주 분기점에서 이천 부근까지 12km 구간 서행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상행선 경부고속도로의 경우 오후 5시쯤 영동나돌목부터 서초나들목까지 86km 구간이 정체를 빚기도 했는데 지금은 구간 막히는 곳이 많습니다. 지금 출발하면 부산에서 서울까지 5시간 20분, 광주에서 5시간 10분, 강릉에서는 3시간 30분, 대전에서는 3시간 20분이 걸릴 것으로 예측됩니다. 도로교통공사는 내일 교통량은 전국 387km 7만 대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일 귀경길 정체는 오전 9시에서 10시쯤 시작돼 오후 3시쯤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로공사가 사전에 공지한 대로 오늘 자정까지 고속도로에 진입하는 차량은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요금소에서 TV조선 김주영입니다. 네, 이렇게 도로는 꽉 막혔지만 오늘 하루 아마 다들 한 번씩은 하늘을 올려다 보셨을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이렇게 청명한 가을 하늘이었는데요. 살갗에 닿는 공기도 선선하니 나들이 하기 참 좋았죠. 이런 가을 분위기를 물씬 느끼면서 추석 연휴 맛바지를 보낸 시민들의 모습들을 이심철 기자가 담았습니다. 금호강 일대가 연분홍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축구장 7개 면적에 코스모스가 활짝 피었습니다. 가을이야, 가을. 코스모스. 코스모스가 가을 바람에 물결처럼 출렁입니다.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 좀 옛날 생각나고 아주 좋네요. 아이들이 힘차게 널뛰기를 합니다. 전통 한복을 입고 투어와 제기차기도 하며 민속놀이의 매력에 흠뻑 빠집니다. 진짜 뭔가 왕비가 된 것 같고 한복 입어서 기분이 좋아요. 소풍하는 느낌도 들고 여행하는 느낌도 들어요. 서울대공원에는 오늘 하루 3만 명이 찾았습니다. 좋은 추억도 남기고 싶어가지고 일단 오게 됐어요. 그냥 뭐 좋네요. 뭐 일만 하다가 이제 나가지고 이렇게 연휴고 하니까. 광주 호수 생태원도 나들이 객으로 붐볐습니다. 추석으로 해서 만나서 여기 와서 좋은 추억 쌓고 가서 좋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전국 대부분이 25도를 밑돌았습니다. 날씨도 너무 좋고 하늘도 푸르고 높고 푸르고 가을 분위기를 즐길 수 있어서 좋아요. 시민들은 오늘 하루 청명한 가을 날씨 속에서 여유롭게 추석 연휴를 즐겼습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요즘 고속도로 휴게소 장기 주차장은 아침 일찍부터 만차라고 합니다. 골프장에 가는 사람들이 휴게소에서 만나 각자의 차량을 주차해두고 한 차에 같이 타는 카풀을 하기 때문인데요.
주차 비용을 지불하고 이용하는 게 무슨 문제냐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일부 골프족들이 장기 주차장을 넘어 일반 주차장까지 차지하면서 휴게소를 이용하는 일반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조정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부고속도로 만남의 광장 장기 주차장 입구. 아침 7시도 안 됐는데 차량 진입을 제지합니다. 아, 벌써요? 상해 가면 자리 좀 있어요, 지금. 거기도 한 100대 넘어서 지금. 만남의 광장에 있는 장기 주차장입니다. 평일 아침인데도 이렇게 빈 공간이 없을 만큼 꽉 찼습니다. 차를 세우고 내린 사람들은 각자 골프 가방을 꺼내고 한 차에 옮겨 실은 뒤 떠납니다. 경부고속도로 만남의 광장도 마찬가지. 골프장 카풀족으로 북적입니다. 이거가 다 움직여야 되는 건 청량리가 잠깐 길을 깎아가야 되지. 그래서 여기다 차서는. 장기 주차장이 늘 꽉 차다 보니 일부 골프족은 일반 주차장에까지 차를 댑니다. 공간이 많이 없으니까 불편하죠. 뺑뺑 도는 일도 생기고. 주차할 때 조금 돌았거든요.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이 이용을 못할 수 있는 상황이. 중부선 만남의 광장은 70%, 경부선은 절반이 유료 장기 주차장입니다. 도로공사는 여기서 골프족으로부터 월 1억 원 넘는 수익을 올립니다. 재단에 기증을 하고 있거든요. 전체가 다 가는 건 아니고 운영 비용만 제외하고. 골퍼들의 독차지로 불편해진 고속도로 장기 주차장. 일반 이용객도 배려하는 운용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들은 자취방을 부동산 중개 앱으로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보면 앱으로 봤던 모습과는 전혀 달라 허탕을 치곤 하는데요. 이렇게 허위 미끼 매물이 활기를 치지만 단속할 방법도 마땅치가 않은 게 문제입니다. 장혁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동산 중개 앱으로 자취방을 구하던 대학생 문건호 씨. 마음에 드는 곳에 찾아가면 중개업자는 사진과는 영 딴판인 방을 보여줬습니다. 분명 사진에는 냉장고라든지 전자레인지, 그다음에 책상 이런 옵션 같은 게 있었는데 가보니까 옵션은 없고. 앱에 올라온 방이 나갔다며 더 비싼 방을 보여주는 일도 다반사였습니다. 근데 이걸 보여주느냐라고 하니까 그쪽에서 그 방은 계약이 끝났고 그래서 그런 비슷한 방을 보여주는 거다. 원룸을 구하는 사람들은 싸고 깔끔한 방을 원하지만 이런 매물은 손님을 끌기 위한 미끼인 경우가 많습니다. 한 곳을 골라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하지만 앱에서 본 것과는 전혀 다른 원룸입니다. 일단 인터넷에 올라온 게 그거잖아요. 제가 연락드린 거. 1045짜리. 다른 집이네. 그 다음 보여준 원룸도 사진과는 많이 다릅니다. 그렇긴 하죠. 드넓어 보이던 거실도 깔끔한 주방도 온데간데 없습니다. 과당 경쟁이 있어서 이렇게 저가의 매물을 내놓고 미끼 매물을 내놓고 그 수요자를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중개 앱엔 사후 신고 기능은 있지만 사전 검증 장치가 없어 허위 미끼 매물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명절을 맞아 휴가를 나왔던 한 군인이 중태에 빠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외제차가 인도로 돌진하면서 이 군인과 함께 있던 친구를 덮쳤는데요. 운전자는 만취 상태였습니다. 하동원 기자입니다. 자동차가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더니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인도로 돌진합니다. 차에 받친 보행자 2명은 3m 높이 담장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근처에 있던 외국인들도 부상자를 도왔습니다. 전주 도와주고 여자분은 이거 자기 오빠 사서 부추인가 뭐 다른 같은데. 오늘 새벽 2시 반쯤 부산의 한 교차로에서 26살 박모 씨가 몰던 외제차가 22살 윤모 씨 등 2명을 덮쳤습니다. 현역 군인인 윤 씨는 명절에 휴가를 나왔다가 친구와 함께 사고를 당해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 박 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0.134%였습니다. 운전이죠. 운전부주의죠. 우선 조사를 해봐야죠. 창고 건물에서 화염이 치솟습니다. 오늘 낮 4시 9분쯤 시흥의 한 플라스틱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옆 공장으로 불이 번지면서 외국인 근로자 12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이 공장 직원이었던 중국인 33살 A씨가 불을 낸 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 사망자가 불 낸 거로 확인이 됩니다. 그 영상에 그렇게 나와 있다고 그러죠. 오늘 새벽 0시 30분쯤
경기 군포의 한 아파트 15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주민 50여 명이 긴급 대피했고 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우리 주변에는 치매 등으로 판단력이 흐려진 어르신들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충분치 않은 분들을 법적으로 보호해 주자는 취지에서 벌써 5년 전에 성년 후견인 제도라는 게 도입됐는데 아직도 잘 모르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추석 연휴를 맞아서 성년 후견인 제도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저희가 취재했는데 먼저 그 실태부터 보시겠습니다. 한송원 기자입니다. 상가 건물 2채를 가진 A씨. 10여 년 전 부인과 사별하고 지적 장애를 앓는 아들을 데리고 생활했지만 본인마저 치매에 걸린 뒤 2015년 1월 갑자기 주위와 연락이 끊긴 채 사라졌습니다. 이웃의 신고로 경찰이 수사에 나선 결과 A씨 딸이 아버지와 동생을 각각 요양원과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뒤 훔친 인감으로 건물 2채를 처분해 30억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결국 A씨 부자의 자산을 대신 관리해줄 성년 후견인을 지정해야 했습니다. 후견인이 전체적으로 재산 관리 활동도 할 수 있었고 신상보호에 관련된 활동도 할 수 있었습니다. 후견인으로는 가족이나 친족이 지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재산 분쟁 등이 심할 경우 변호사 등 전문성을 갖춘 제3자가 지정되기도 합니다. 덕분에 성년 후견을 맡은 변호사가 300억대 자산가인 피후견인의 신상관리와 소송을 전담하면서 재산을 수억 원 불려 가족 분쟁을 해결한 사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치매 환자가 연 4만 명씩 늘며 후견 제도의 사회적 필요성은 커지는 데 반해 이용률은 아직 저조한 실정입니다. 최근 5년간 각급 법원에 접수된 성년 후견 청구 건수는 약 10,000여 건. 치매 인구 증가세에 맞춰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자, 그렇다면 현행 성년 후견인 제도와 사람들의 인식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보완해야 할 제도적 장치는 없는 것인지 이어서 김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성년 후견인 제도는 지난 2016년 롯데그룹 신격호 회장이 후견 개시 재판을 받으며 대중적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회장님 건강 괜찮으신가요? 그것 때문에 오신 지 아시는가요? 네. 하지만 신 회장처럼 재산이 많은 경우에만 성년 후견인을 신청한다는 잘못된 인식이 퍼져 정작 도움이 필요한 치매 독거노인이나 장애인층은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독립된 시민으로서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게 후견 제도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식이 좀 널리 퍼지는 게 급선무가 아닐까. 관리 감독 문제도 있습니다. 지난해 교통사고를 당한 동생의 후견인으로 선정되고도 권한을 남용해 보험금 1억 2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성년 후견인이 처음 실형을 받았습니다. 후견인 선정 이후에 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그래서 시급한 과제라는 겁니다. 조직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한데 관들을 배치하여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법원이 저소득층에 지정해주는 국선 후견인의 보수가 월 20만 원으로 매우 적어 자질을 갖춘 후견인의 확보가 어렵다는 것도 역시 보완돼야 할 문제입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 예, 오늘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한미 FTA 개정안의 서명도 이루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 방침을 철회해달라고 요청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현장에서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조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미 FTA 개정에 대해 두 정상은 모두 자국에 유리한 협상임을 강조했습니다. 양국의 군대적 관계를 단단하게 좀 좋은 분위기가 되었다고. President Moon and myself were very happy. It's great for South Korea. It's great for the United States. It's great for both. 최대 쟁점은 자동차였습니다. 먼저 우리가 내준 것을 보면 본래 3년 뒤부터 세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던 우리 화물 자동차, 곧 픽업 트럭에 2041년까지는 관세를 물리기로 했고 미국이 우리에 파는 자동차는 업체당 기존 2만 5천 대에서 2배로 늘렸습니다. 반면 미국은 대미 수출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 가운데 절반은 미국 부품을 사용해야 한다는 요구와 이를 위한 차 부품 원산지 검증 확대안을 철회했습니다. 한미 FTA와는 별개로
트럼프 대통령이 직권으로 우리 차에 25%까지 관세를 매길 수 있는 무역 확장법 232조는 여전히 문제로 남습니다. 232조 면제는 개정 한미 FTA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현대 기아차의 현지 고용 증가 등을 근거로 이 조항의 면제를 요청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 자리에서 검토해보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을 좋은 친구라고 부르며 자신이 서명에 사용한 펜을 문 대통령에게 건네주기도 했습니다. TV조선 정혁현입니다. 우리 경제에 걱정거리가 또 하나 있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내일 열립니다. 문제는 이번에도 0.25%포인트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그렇게 되면 우리와의 금리 차가 최대 0.75%포인트나 나게 됩니다. 돈은 금리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흘러가게 마련인데 우리도 금리를 따라 올려야 하는 건 아닌지 한국은행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원희 기자입니다. 지난 3월과 6월 0.25%포인트씩 금리를 올린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또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모레 새벽 회의에서 올 들어 세 번째 인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은 지난달 점진적이고 추가적인 인상이 적절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러면 2에서 2.25%가 돼 우리와의 금리 격차가 최대 0.75%포인트 납니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려야 할 상황에 내몰린 겁니다. 정부의 입장이라든지 그리고 대외 여건을 봤을 때는 한 번 정도 금리를 인상하는 흐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금리 격차가 벌어질수록 자금 유출 우려가 커집니다. 또 집값 상승세를 잡는 데는 이만한 카드가 없습니다. 하지만 경기를 생각하면 마냥 그럴 수도 없습니다. 물가 상승률은 목표치인 2%를 밑돌고 7, 8월에는 연이어 고용 대참사를 겪었습니다. 금리 인상이 경기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경기와 물가, 그다음에 저희는 이제 금융 안정 상황까지 같이 고려해서 최적의 의사 결정을 하도록 노력하겠다. 한은은 연휴이지만 내일 총재가 주관하는 긴급 비공개 회의를 엽니다.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한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예, 추석 연휴를 맞아서 저희가 각 당 대표들 초대해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어제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에 이어서 오늘은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를 모셨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좀 늦었지만 대표 되신 거 축하드리겠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많이 쉬셨어요? 제가 요즘 목이 좀 안 좋아요. 예, 자 어쨌든 이제 추석 연휴에도 한반도 정세는 매우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네. 북한 비핵화 문제는 어떻게 제대로 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우선 그 문재인 대통령이 예. 그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하겠다. 예. 이런 얘기를 들은 것은 상당히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또 이용호 외무상도 이제 뉴욕에서 폼페이오가 만난다고 예. 하고, 그런데 문제는 이 미국의 상응 조치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네. 종전 선언에 대한 얘기가 없고, 네. 또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의 플러스 알파 논의를 갖고 갔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알려지지 않고, 예. 그래서 앞뒤가 상당히 불분명하기는 한데, 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 또 한미 정상회담 이런 것은 전반적으로 한반도 평화의 길로 가는 데는 커다란 진전을 이뤘다 이렇게 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방문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꼭 됐으면 좋겠어요. 예. 지난번에 김대중 대통령하고 김정일 위원장하고도 그 답방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 예. 안 되지 않았습니까? 안 됐죠. 예. 이번에는 북미 정상회담이 그 중간에 먼저 열리고 북미 간에 북한의 비핵화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전이 되고, 또 한반도 정착에 대해서 소위 종전선언이다, 평화협정이다, 북미 수교다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예.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것은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문제에 대해서는 당내에서는 조금 이견들 논란이 좀 있으셨죠. 예. 연휴 지나고 나서 판문점 선언이나 평양 선언 비준해달라는 요구가 다시 오면
바른미래당은 어떤 입장입니까? 저희는 판문점 선언, 그 평양 선언 이게 남북 관계 평화로 가는 길이니까 적극 지지를 하고 국회에서 뒷받침을 해줘야 된다. 예. 그 야당도 이런 문제는 여야가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다만 국회 비준 동의 문제는 구체성과 상호성이 그 전제가 돼야 됩니다. 네. 그 남북 그 정상회담을 통한 선언을 실제로 이행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든다. 지난번에 국회 평양 선언 비용 추계는 거예요. 판문점 선언 그 비준 동의가 왔을 때 4,700억 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구체적으로 해야 되고 또 북한에서 상응하는 조치. 하나는 북한 최고인민회의에서 그럼 과연 비준이 될 것인가 하는 문제, 또 북한의 비핵화가 구체적으로 진전이 돼야 하는데 그런 데 대한 그 국회와 야당을 설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갖고 와야 된다 이런 생각이죠. 예. 자, 좀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바로 국내 정치 얘기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올해가 지나가면 이제 곧 이제 총선이 또 다가오고 하는데 지금 정치권에서 보수 대통합 얘기도 또 자꾸 나오고 있고 또 야권 통합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통합이 문제가 아니라 그 정치의 어떤 개혁이 필요합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 정치가 전반적으로 좌로 좀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뭐 평화당이 뭐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또 지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예. 우측이 지금 지리멸렬입니다. 예. 그런데 이것을 과거의 전통적인 그 일종의 극우 이런 쪽으로서는 안 되는 것이고 개혁 보수하고 합리적인 진보가 모여서 그것이 새로운 중도 개혁의 새로운 세력을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정치 구조의 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지. 근데 과거식으로 뭐 정략적인 통합이다 이런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두 세력은 이미 합쳐졌다가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아니 근데 예. 물론 그렇기는 하지만 그때는 리더십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 예. 아직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지난번 지방선거에서 바른미래당이 완전히 거덜이 났죠. 사실입니다. 예. 그러나 그 보수와 진보의 통합, 영남과 호남의 통합이라고 하는 그 가치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 가치를 제대로 살리고 중심을 잡으면은 그것이 새로운 정치개혁의 중심 세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어떤 매체 보도를 보니까요. 유승민 전 대표께서 당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혹시 보도 보셨습니까? 저도 내용은 그 제목은 그런데 내용은 그런 게 없더라고요. 예, 혹시 제가 대표 얼마 전에 만나보셨습니까? 한 일주일 전 열흘 전쯤에 같이 만나서 막걸리도 한잔 했습니다. 예, 뭐라 그러시던가요? 물론 이제 당의 정체성, 우리나라 보수의 문제에 대한 고민이 있고 그런 것들을 격이 없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네. 당을 떠난다 이런 생각은 저는 전혀 못했습니다. 전혀 못하시고.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손 대표님께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한 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정계 복귀를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아직 이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 보셨잖아요. 경선에 출마해 보셨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에 대한 미련이 남아서 복귀하신 겁니까? 아니면 한국 정치에서 이 손학규라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좀 아까 정치 개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예. 우리나라 정치가 양당 구조의 극한 대결로 나가면 안 되고 예. 대통령 제도의 대통령 중심으로 모든 국회나 내각이나 이게 허수아비가 되면 안 됩니다. 예. 정치 발전을 위해서도 우리나라 정치가 다당제 연합 정치가 돼야 되고 그것이 제가 얘기하는 7월 공화국이고 그것을 가기 위해서는 다당제를 제도화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혁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거기에 모든 것을 바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만약에 개헌 논의가 있다면 바른미래당이나 손 대표께서는 어떤 형태의 정치제도로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제가 본 것으로는 독일식의 그 내각과 국회가 중심이 되는 그러한 안정적인 연합정부 제도가 정치의 안정을 위해서 경제 발전을 위해서 대단히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한 말씀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질문의 반복입니다만 지금 단계에서 자유한국당과의 통합은 당내에서 전혀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자유한국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면서부터 지금 우리나라에서 뭐 꼭 이것이 꼭 옳은 방향은 아닙니다만 이 소위 청산의 대상이 돼 있는 것이고 우리는 개혁도 개혁 보수로 또 합리적인 진보가 새로운 제3의 중도 세력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런 생각입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께서 인적 청산이라든지 이런 작업을 어느 정도 하시면 그때도 마찬가지인가요? 글쎄, 그 김병준 위원장이 하시는 게 뭔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제가 오늘 아침에 남양주에 있는 세탁 공장을 다녀왔는데 추석에도 일을 쉬질 못하고 일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대로 최저임금제가 그대로 내년에 또 10.4%가 올라가면은 자기네는 기업의 그 사이즈를 반으로 줄여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경제가 아주 어렵습니다. 이런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여야가 합의를 해서 협조하는 협치와 그 연립정부, 그 연합정치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인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돼지 흑사병으로 불리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전 세계에 확산되면서 요즘 돼지 농가가 비상입니다. 이건 백신도 없어서 치사율이 100%입니다. 중국의 5개 성의 유행처럼 번지고 있어 국내로도 유입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송병철 기자입니다. 국내 최대 축산 지역 충남 홍성군. 돼지 농가에 긴장감이 가득합니다. 외부인 발길을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사료와 분뇨를 운반하는 인력을 제외하고는 외부인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꼭 필요한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소독을 평소보다 철저히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열병은 돼지 흑사병으로 불립니다. 2000년대 초 케냐에서 처음 발병했습니다. 이후 유럽으로 건너갔고 올해는 아시아에선 처음 중국에까지 번졌습니다. 벨기에에서도 최근 발병이 확인돼 벨기에산 돼지고기 수입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감염된 돼지는 40도 이상의 고열에 시달리다 대개 죽습니다. 아마 들어온다면은 지금 당장으로서는 살처분밖에는 방법이 없는 것 같고요. 백신이 없기 때문에 예방책이라고 할 게 없습니다. 그냥 눈 뜨고 당해야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걸 연구할 수 있는 기관이 일반 실험실에서 할 수 있는 질병이 아니거든요. 구제역은 인접 지역으로 옮아가지만 열병은 1000km 이상 떨어진 곳에서도 발병합니다. 앞서 중국인 관광객이 들여온 만도에서 활동성이 없긴 하지만 이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음식물이라든가 아니면 외국에서 오는 소포 이런 부분도 특별하게 관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검역당국은 중국에서 귀국할 때 현지 축산물을 가지고 들어올 생각은 아예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종업원이 없는 무인 편의점이 하나둘씩 문을 열고 있습니다. 결제는 안면 인식으로 하고 물량이 부족하면 알아서 주문이 들어갑니다. 인건비 부담도 줄이고 편리함도 있겠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인간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현실이 눈앞에 와 씁쓸하기도 합니다. 장동욱 기자입니다. 계산대에 제품을 올리면 어떤 상품인지 알아서 인식합니다. 종업원 없이 손님을 받는 무인 편의점입니다. 이렇게 간단한 안면 인식만 거치면 매장 입장부터 결제까지 간편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카메라에 얼굴을 보여주면 계산이 끝납니다. 미리 등록해둔 결제카드에서 자동으로 결제가 되는 겁니다. 또 센서를 통해 제품의 현황이 파악되기 때문에 물량이 부족해진 물건은 스스로 주문합니다. 발주 업무도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결제에 들어가는 경영주님들의 이런 시간과 이런 노력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좀 더 효율적이고 쉽게 점포를 경영할 수 있을 계산대까지 가지 않고도 결제를 끝내는 매장도 있습니다. 물건을 집어 스마트폰에 대면 자동으로 인식되고 바로 결제됩니다. 인건비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1인 근무자가 많잖아요, 편의점은. 손님들이 이제 셀프 결제를 함으로써 약간 점포 운영성을 높여주고자 하는. 점주가 자리를 비우면 손님을 응대하는 로봇도 나왔습니다.
업체들은 앞다퉈 무인 편의점을 내고 있는데 올해 안에 80곳에 달할 전망입니다. 편의점 운영에도 첨단 기술이 녹아들고 있습니다. TV조선 장동우입니다. 프로야구 두산이 정규 시즌 우승을 확정지었습니다. 132경기 만에 또 2위와는 13경기 차로 앞서는 압도적인 1위였습니다. 치열한 5위 경쟁에서는 기아가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습니다. 신유만 기자입니다. 두산이 13대 2로 크게 앞선 9회 초 투아웃. 두산의 마무리 함덕주가 던진 공이 좌익수 뜬 공이 되며 마지막 아웃 카운트를 잡습니다. 두산이 2018 KBO 리그 정규 시즌 우승을 확정짓는 순간입니다. 정규 시즌 우승까지 매직 넘버 2를 남겼던 두산은 3대 2로 팽팽히 맞선 7회 말 정수빈, 허경민, 최주환의 연속 안타와 승부의 쐐기를 박는 오재일의 만루 홈런으로 대거 6점을 뽑았습니다. 4월 7일 공동선두로 올라선 뒤 단 한 번도 1위 자리를 내주지 않았던 두산은 시즌 132경기 만에 86승을 거두며 2위와 13경기 차 압도적인 전력으로 통산 3번째 정규 시즌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원래 애정 표현 잘 안 하는데 뭐 너무들 고맙고 수고들 너무 많이 했다. 하여튼 고맙다 너무. 한국 시리즈에 직행한 두산은 구단 6번째 한국 시리즈 우승이자 3번째 통합 우승을 노립니다. 5위 싸움으로 갈 길 바쁜 LG는 SK의 발목을 잡혔습니다. SK 최정은 1회 말 왼쪽 담장을 직접 때리는 1타점 2루타를 날렸고 6대 6으로 맞선 8회 LG 신정락을 상대로 결승 솔로 홈런을 때려내며 팀의 16대 7 대승을 이끌었습니다. 삼성은 신인 최채응의 7이닝 1실점 호투로 한화의 8대 1 승리를 거뒀고 기아도 KT를 꺾으며 6위 LG와의 격차를 2경기 차로 벌렸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지난 2000년 이래 최악의 한미 정상회담은 아마도 2001년 열렸던 김대중 부시 회담일 겁니다. 햇볕 정책을 놓고 맞서면서 분위기가 싸늘했습니다. 부시는 김 대통령을 디스맨, 그러니까 이 양반쯤으로 지칭해서 외교적 무례라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부시는 2003년 회담에서도 노무현 당시 대통령을 이지맨이라고 칭했습니다. 친근감의 표현이라는 해석도 가능하지만 동시에 만만한 상대로 얕봤다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그 속마음은 지금도 알 수 없지만 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을 가리켜 This is a good man이라고 했는데 따져보면 부시가 This man이라고 한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에 비해서 오늘 5번째 문재인 트럼프 회담은 훨씬 화기애애해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을 아주 좋은 친구라고 불렀고 FTA 공동 성명에 서명한 펜을 깜짝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평양의 남북 정상회담과 문 대통령이 가져온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가 중간 선거를 앞둔 자신에게 도움이 될 거라 믿기 때문일 겁니다. 두 번째 북미 정상회담의 시기와 장소에 대해서 서둘러 언급한 것 역시 중간 선거용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하지만 회담 후 두 나라의 발표를 보면 온도차가 예상 외로 큽니다. 청와대는 종전선언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했지만 백악관 발표에는 아예 종전선언이라는 말이 빠졌습니다. 김 위원장이 미국에 요구한 상응 조치도 아직은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이 강조해온 인도적 대북 지원 역시 발표에는 없습니다. 대신 백악관은 강력한 대북 제재를 또다시 강조했습니다. 회담의 겉모습만 보면 모든 일이 순조로운 것 같지만 그 내용을 자세히 따져보면 이처럼 이번 한미 정상회담 역시 냉엄한 국제정치의 현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겁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이벤트로 포장을 해도 한반도 문제의 핵심이 북한의 비핵화라는 사실은 변치 않습니다. 언젠가는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올 거란 희망을 가지면서
고통스럽지만 다시 한번 그 핵심에 집중할 때인 것 같습니다. 9월 25일 앵커의 시선은 문재인, 트럼프 5번째 만남이었습니다. 오늘 쾌청한 가을 하늘과 함께했는데요. 밤에는 동해안 지역에 비가 시작돼 내일은 제주도까지 확대되겠습니다. 약한 비가 오다 그치다 하는 정도로 귀경길에 큰 불편함은 없겠습니다. 이 점을 제외하고는 연휴 마지막 날인 내일 날씨 대체로 무난하겠습니다. 공기 상태도 좋겠는데요. 중간중간 환기도 시키면서 운전하시면 좋겠습니다. 날이 많이 쌀쌀해졌죠. 내일 아침은 15도 안팎에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24도, 대전 23도, 대구 22도로 대체로 선선하겠습니다. 제주와 해안 지역은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귀경길 해상교통 이용하시는 분들은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큰 일교차에 신경 쓰셔야겠고요. 일상으로 돌아가는 목요일에는 동해안 지역에 비가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화요일 뉴스9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